이번에는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인류 문명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게 물론 무슨 뭐 산업혁명 뭐 이런 것도 있고 요즘 들어서는 뭐 4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별 얘기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인류의 역사 안 그러면 그 선사시대부터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불의 발견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문명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획기적인 발견은 철의 발견이에요. 철의 발견. 그리고 그 철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희한한 금속입니다. 왜 지구에는 흙이 많고 그 다음에 금은 적을까? 금이 귀하잖아요. 금은 상당히 미스테리한 금속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원래는 그 주술적인 금속이에요. 주술적인 금속.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거는 쓸모가 별로 없습니다. 장신구 외에는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화폐의 가치를 가지고 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달러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금본위제입니다. 금본위제. 그래서 달러를 찍어내서 힘이 있는 게 아니고 그만큼의 국가적으로 금을 어느 정도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그게 안정자산인 거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 때까지만 해도 은본위제였고, 그래서 은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매매의 기본 수단이었고, 지금은 금본위제죠. 금본위제. 그런데 고대부터 금은 굉장히 좋아하는 금속이었죠. 그런데 금이 가지고 있는 포스는 진짜 놀라워요. 고고학적으로 발굴하면 모든 건 사가서 나와요. 근데 금은 진짜 어제 묻어놓은 것처럼 나옵니다. 은이나 이런 건 까매서 나와요. 발굴을 하면 까매서 나와요. 금은 천연적으로는 산화되지 않죠. 물론 녹일 수는 있어요. 삭개할 수는 있어요. 왕수라는 물질에 녹아요. 그건 근데 요즘 현대 과학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냥 천연적으로는 금은 뭐 특별히 손댈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금이라는 게 왜 고대부터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선호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주술적 용도가 있어요. 불로불사.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가장 추하게 나오는 거는 사실 철이에요. 철. 가야 고분이라든가 이런 걸 파면 철 유적이 나와요. 그때는 철정이라 그래서, 철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당시 철로 화폐를 만드는데 도끼 2개 붙여놓은 것 같아. 이런 거. 이런 게 그 당시 화폐예요. 어떻게 보면 골드바 같은 거죠. 골드바 같은 거. 그런데 그걸 이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저런 걸 많은 부장품으로 묻어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중에 발굴을 하면 굉장히 추하게 나오죠. 다 녹슬어가지고 완전히 뭐 절단이 나서 나옵니다. 절단이 나서. 은은 까맣게 나오고, 구리는 약간 이렇게 푸르죽죽하게 나오고, 금은 그냥 다 진짜 뭔가 다르죠. 그래서 금, 은, 수정 이런 건 다 주술적 용도예요. 주술적 용도. 그래서 중국에서도 금단, 제가 지난 시간에 금단 얘기해 드렸잖아요. 최고의 약은 전부 다 금으로 사죠. 그렇지 않아요? 금단. 약에 3종류가 있거든요. 3종류가 있거든요. 양약에는 보약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보약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치료약만 있어요. 한의에 보약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3가지 약이 있다는 거예요. 3가지 약이. 그래서 상약, 중약, 하약이거든요. 하약은 치료약이에요. 한의에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한의대 전공도 한 10년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한의를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은 주워 들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치료약이고 중약이 보약이에요. 보약. 여러분 보약 드셔보셨어요? 요즘은 보약을 잘 안 먹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살쪄요. 보약이 살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잘 안 먹어요. 잘 안 먹어요. 근데 보약이라는 개념은 아실 거고, 상약은 무슨 약이냐면 신성이 되는 약이에요. 신성이 되는 약. 불로불사. 그래서 신성이 되는 약은, 저런 최고약은 금단이라 그래요. 금단. 그리고 실제로 금을 먹고, 이게 포박자에 나오는 얘기예요. 포박자 4편에 상약, 중약, 하약 이런 개념들이 다 포박자에 나오는 얘기예요. 금단을 먹으면 신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식의 완전 금단은 구할 수가 없으니까 최고약은 금을 밖에 싸서 금단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약들은 전부 뭐 공진단, 뭐 우황청심환 전부 밖에, 그죠? 이렇게 껍질로 쌓여 있는 거죠. 그리고 진짜 신선되는 약은 인공적으로 금단 저렇게 금을 만들어서 그걸 복용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금도 가능하대요. 단지 그냥 먹으면 이제 배설이 되기 때문에 먹고 나서 그게 몸속에서 녹을 때까지 한 몇백 일이고 굶어야 된대. 그러다 죽어. 그러다 죽어. 그래서 이 금이라고 하는 게 주술적 용도라는 걸 생각을 해두세요. 이건 주술적 용도에 의해서 어떠한 절대적인 가치, 이런 변하지 않는 가치라고 하는 걸 가지게 되는 거지, 실제로 실생활에서 쓰이는 건 있잖아요. 쇠가 훨씬 좋습니다. 쇠가 훨씬 좋습니다. 쇠가 없었으면 아마 우리 지금 인류의 문명 자체가 만들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물론 기본적인 건 됐겠지. 뭐 흙으로 뭐 벽돌 쌓고 이런 거는 됐겠지. 하지만 지금 같은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쇠가 없이 가능할까요? 금 갖고는 택도 없죠. 큰 건물을 어떻게. 쇠라고 하는 거는 진짜 대단한 금속이에요. 그래서 고대에 금과 은이 귀금속이 되는 이유는, 이거는 다 어떻게 보면 영원 불별이라고 하는 걸 상징해요. 그래서 이 금이라고 하는 거는 불을 상징하는 거고, 은이라고 하는 거는 물을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정이 하나 더 있어요. 수정은 빛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집에 있으면 모든 삿된 것들을 물리친다. 뭐 이런 식으로. 왜 주술적 용품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 부장품으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끼고 가면 삿된 것들이 나를 못 들어오는 거죠. 내 몸에 침범을 못 하는 거죠. 하지만 침범은 못 하지만 결국 시체는 삭는다는 거. 굳이 침범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주술적인 용도인데, 이 금이 지구에 적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구에도 충분한 금이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지구가 생성될 때 무거운 건 전부 중앙으로 가라앉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금을 가지고 싶으면 깊이 파라. 그러면 저기에는 금이 지천이다. 여기에 어떤 인류가 존재한다면 여기는 금은 별 볼 없고 흙 같은 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흙은 가벼우니까 지금 밖에 있는 거고, 금이나 이런 중금속들은 전부 안쪽에 모여 있는 거예요, 핵에. 근데 금만 무거우냐? 물론 금보다는 가볍지만 철도 무겁지 않아요? 철은 왜 지표면에 이렇게 많은 걸까요? 많으니까 철값이 싸겠죠. 만약에 금하고 쇠하고 같은 양이 지표에 존재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쇠가 더 비쌉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유용성이 있는 거고, 금은 장식성만 있는 거야. 장식성은 배고프면 안 해도 돼. 근데 유용성이라고 하는 거는 배가 고파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값이 쇠값보다 훨씬 비싼 이유는 쇠가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 근데 무거운데 왜 얘는 이렇게 많을까? 안 가라앉았을까? 얘는 도대체 뭐야? 정체가 뭐야? 쇠는 녹슬면 가벼워져요. 녹슬면 가벼워져.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도 그 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핫팩이요. 핫팩이 쇠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철가루예요. 그래서 그 철가루가 산화되면서 열을 밖으로 방출하는 거예요. 그게 핫팩의 원리예요. 그래서 뜯어보면, 나중에 사용하고 뜯어보면 까맣게 된 거죠. 까맣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산화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되면 쇠는 가볍게 돼요. 그래서 흙 속에 많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쇠를 우리가 철기 문명을 이룬다고 하는 게 뭐냐면, 진짜 철광석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나중에 이게 발전하게 되면 뭐냐면, 산화된 철을 환원시켜서 단단한 쇠로 만드는 기술이에요. 이러니까 이제 밖에 있는 녹슨 것들을 전부 뒤집어가지고 쇠로 쓰니까 지금같이 우리가 이렇게 쇠를 많이 쓰는 문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기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류에 있어서 철의 발견. 기록에 의하면 히타이트인들이 3,500년 전에, 지금부터 히타이트인들이 3,500년 전에 쇠를 발견했대요. 철을 발견했대. 발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남들은 지금 청동기 사회야. 우리가 처음으로 철을 발견했어. 철을 녹여서만. 뭘 만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무기,
농기구. 이게 둘 다 중요하죠. 농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소득을 이렇게 좀 더 많이 내야 되는 부분 한 가지. 그 다음에 아무리 소득이 많으면 뭐예요? 예전에 그 걸프전 이런 거 봐보세요. 쿠웨이트 뭐 잘 살아도 뭐예요? 옆에 나라에서 치고 들어오면 끝나죠. 스위스도 그런 거 아니에요. 스위스도 뭐 중립국 어쩌고 하다가 2차 대전 때 독일이 그쪽으로 해서 막바로 치고 들어가니까 경기 끝. 그래서 군대는 가지고 있어도 중립국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상황들이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를 아예 없애버리면 언제 한 방에 훅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에서 미국이 큰 소리를 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강력한 군사력이죠. 강력한 군사력이죠. 그러니까 최후에는 여차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네, 상황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둘 다 중요한 거는 다 알겠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뭐가 더 중요할까요? 무기가 더 중요해요. 경제력이 좋아도 밀고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바꿔야 될 거는 1순위는 무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농기구. 청동기 사회에서 우리나라 청동기 유물의 가장 대표적인 게 비파형 청동검, 세형 청동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마 중학교 국사책에 붙어 있을 거예요. 그림 잘 그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루가 있는 이렇게 이제 비파같이 생겼다 그래서 비파형 청동검. 세형 청동검은 이거보다 이렇게 조금 좁빗하게 생긴 거 세형 청동검. 비파형 청동검, 콜라병 같이 생긴. 왜 무기를 저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무기가 생각보다 짧아요. 이순신 장군, 광화문 이렇게 큰 칼 이런 거 아니고 이러한 청동기 사회의 검들은 다 짧습니다. 길이가.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요? 네? 아니, 들고 다니기 편한 거는 휴대도 그렇겠죠. 쇠검도 들고 다니기는 짧은 게 편하겠죠. 금속이 무르기 때문에 벨 수 없어요. 이게 배지질 않아요. 이렇게 사람이 갑옷을 입고 있는데 이게 해도 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날이 금방 죽어버립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전쟁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다음에 길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휘어요. 몇 번 이렇게 부딪히면 휜다고. 그래서 여기 배에다가 이게 생선 뼈 같은 걸 이렇게 도드라지게 넣은 거예요. 안 휘어지게. 이게 안 휘게. 예. 그래서 저렇게 넣고 전투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전투를 하는 게 아니고 잡고 쑤시는 거예요. 잡고 쑤시는 거. 이 중간에 요렇게 좀 도드라지게 되어 있는 게 피가 빠지는 구멍이에요. 그래서 빠지기가 좋죠. 그러니까 무기를 보면 그 당시에 어떤 방식으로 전쟁을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전투 상황을 잡고 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칼이라고 딱 하면 이렇게 긴 거 생각나는 거는 그거는 철이에요. 철 정도가 돼야, 쇠 정도가 돼야 그 정도 강도가 나오는 거예요. 동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그건 죽도 밥도 안 돼요. 이건 뱀이에요. 이거 아무 쓸모가 없어요. 동으로는 그렇게 못 만들어. 그래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기를 가진 사람이 좀 더 긴 걸 가지게 되면 당연히 그쪽이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좀 더 쇠가 날카롭죠. 그리고 강하니까 같이 부딪히거나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훨씬 더 강력한 건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칼이 나중에 살상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는 금속 기술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이제 강철이라는 걸 만들고 강철을 접어요. 계속 칼을 이렇게 접어. 폈다가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이렇게 되면 탄력이 있으면서도 부러지지 않는 칼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보통 일반 쇠는 그냥 만들어 놓으면 부러집니다. 철기가 만들어진 뒤에 오늘날 장미칼이 만들어지는 데까지 진짜 많은 시간이 가는 거죠.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봐봐, 무기가 맨 처음에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농기구 쪽으로. 그러니까 무기를 쇠를 쓴다고 하는 거는 쇠가 무기가 된다는 얘기는 청동기는 농기구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한 단계씩 내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느 한쪽에서 철기를 발견해서 그쪽에 힘이 강력하면 그쪽 세력이 확대되겠죠. 그건 당연한 거고 농사 짓는 것보다는 뺏는 게 더 편해요. 뺏는 게 더 편해. 그래서 이쪽이 세력권을 가지게 되고 옆에 이제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문화가 전파되는 거죠. 그리고 고대에 3,500년 이러면 저때 무슨 이렇게 빨리빨리 전파가 됐겠어요? 아니에요. 생각보다 신속하게 전파됩니다. 우리 역사에서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때문에
조선이 거의 죽어있는 나라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세상에 이게 원래 옛날에는 다 이런 식으로 살았을까, 폐쇄적으로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삼국시대 때 인도까지 갔다니까요. 삼국시대 때 우리나라가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인도까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옛날이라고 해서 무역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4대 문명 시절에 메소포타미아하고 인도하고 무역을 해요. 그래서 저 시절에도 주변으로 이게 빨리빨리 파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파급이 돼서 결국 무기가 바뀌고 농기구가 바뀌고 철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혁명이. 그래서 농기구가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농사가 점점 잘 되게 되겠죠. 그러면 잉여 농산물이 생깁니다. 그전에는 그냥 우리 부족 안에서 먹고 살고 그냥 이렇게 서로 바꿔 먹을 정도에서 끝났는데 남는 거예요. 남으면 어떻게 할까요? 장사를 해야지.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상업의 시작이에요. 상업. 이 상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상업이 지금 무슨 뭐 점포 차려놓고 장사하고 그게 아니고 대상무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대상무역. 이 상인들에 의해서 전 세계적인 게 판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밑바탕에 철기가 존재하는 거예요. 유목이 더 빠를까요? 농업이 더 빠를까요? 유목이 더 빠르겠죠. 맨 처음에 수렵채집, 그 다음에 유목. 뭐 그건 가축 이렇게 사냥하고 이렇게 약간 대충 잡아먹고 그 다음에 농사 이제 짓기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집단들이 형성이 되고 교역의 필연성이 생겨야 상업이 나오니까 상업은 맨 마지막에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냥 집에서 장사하는 거 말고 가게 장사하는 거 말고 대상무역이에요. 대상무역.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집단들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요. 상인이 결국 혁명을 일으키는 게 상인이에요. A부터 Z까지 집단이 있어요. 이렇게 다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은 이 동네, 저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작은 규모로. 그 중에서 이제 어딘가에서 잉여 농산물이 생긴 거죠. 그럼 남는 거를 버리기도 그렇고, 이제 그러니까 없는 데다가 팔면 어떤가. 사실 그게 이제 윤리 문제에서도 벌어지거든요. 예전에 그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 보면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보면 그런 것도 나오거든요. 뭐 지진 피해가 일어났어. 근데 거기서 물이 원래 한 병에 1,000원이었어. 근데 어떤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물을 10,000원에 팔고 있어. 그걸 비윤리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어때요? 가뜩이나 힘든 사람한테 10배씩 남기는 건 좀 부당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이득이 없으면 그 사람이 가겠어? 그렇게라도 해야 그 사람들은 물이라도 먹지 않을까? 아무도 안 가버리면. 물론 국가에서 뭐 파견을 해서 가면 되는데 국가는 원래 좀 느립니다. 공공행정이라고 하는 건 원래 좀 늦어요. 민간보다 늦어. 그럼 그 옆에서 이득이 되면 그 사람은 빨리 움직이겠죠. 그러면 한 명이라도 더 건질 수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걸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 안 그러면 부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 어때? 1,000원짜리 10,000원 받아. 내가 이게 힘들게 왔기 때문에. 자, 어때? 그걸 욕 안 먹는 상황하고 이윤 추구하고 적절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가장 욕 안 먹으면서 돈 벌어. 그걸 심리적 저항성을 넘어가면 욕 마일리지가 계속 빨리 쌓여. 사 먹으면서도 뒤로 뭐라고 그러냐면 도둑놈의 새끼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그게 뭐냐면 합리성, 합리적 이윤 추구라고 하는 거예요. 합리적 이윤 추구. 자, 봐봐. 되게 재밌어. 그래서 잉여 농산물이 남으니까 이걸 가지고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서 옆으로 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로 가면 제일 돈을 많이 벌을까? 뭐 쌀 농사를 질 때는 아니지만 그냥 쌀이라고 생각해봐. 네, 자, 어디로 가면 돈을 제일 많이 벌까? 그죠? 기근이 든 데로 가야지. 내가 여기서 100원에 한 가마에 100원이었는데 뭐 한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한 가마에 80kg짜리 10만 원이야. 근데 내가 그걸 쇠가 빠지게 치고 저 집에 갔는데 저 동네에 가니까 여기 8만 원이야.
그러면 여기가 아닌갑다. 이게 무슨 개고생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 뭐예요? 정보가 있어야죠. 정보와 합리적 판단,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예측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지능이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 사람은 그런 걸 잘 못하고 그냥 반복적으로 옛날에 저쪽 갔으니까 뭐 저기는 쌀값이 20만 원이던데 그 다음 해에도 가면 상이 바뀌죠. 계속 그렇게 안 되겠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인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를 판단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합리성이에요. 인간의 이성주의적. 이 상인이 진짜 우리 길 몰랐을 때 예전에 그거 했잖아요. 이렇게 침 뱉어서 이렇게 치고. 이런 걸 왜 했는지 나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거 도대체 뭐 하는 거지?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랜덤이라든가 안 그러면 신에게 기도를 하는 거야. 내가 신을 믿어. 신에게 기도를 해서 어느 쪽으로 갈까? 신탁을 받는 거야. 그렇게 신탁을 받아서 가면 대박이 날까요? 그건 진짜 그냥 복불복이에요.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라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돈을 버는데 한계가 있겠죠. 한계가 있겠죠. 그리고 좀 더 계산적인 사람이 더 많이 벌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 했었잖아요. 강태공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점쟁인데도 불구하고 신을 안 믿어. 그러니까 신탁의 주관자인데 신을 안 믿어. 그리고 은나라 사람들은 신을 너무너무 믿었던 거야. 나라의 국운을 신에게 맡겼던 거야. 그렇게 한 결과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도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이 만약에 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합리성. 요즘은 그러니까는 기독교나 이슬람도 100% 신을 믿는 건 아니에요. 왜? 몸이 아프면 병원에서 최대한 치료를 하고 안 됐을 때 기도를 하지, 그걸 막 죽자고 처음부터 기도해가지고 사건을 키우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게. 그래서 상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런 걸 하는 거고, 이런 걸 많이 한 사람이 신을 믿는 상인이 있고, 신을 절대적으로 믿어서 신에 의해서 모든 판단을 하는 상인이 있고, 자기가 머리를 써서 하는 이런 상인이 있어요. 누가 더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냐면 이쪽이 이기는 거죠. 이쪽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장들을 장악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외부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럼 신을 안 믿냐? 신을 믿어요. 근데 신을 절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불교도 생각을 해보세요. 불교도 신은 있다니까요. 신을 절대화시키진 않아요. 유교에도 신은 있어요. 제사 지내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신의 일이거든요. 하지만 그걸 절대화시키지는 않잖아요. 그것에서의 절대화되는 건 뭐냐면 어떤 진리, 그 다음에 합리성을 통한 어떤 원리. 그걸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법이라고. 다르마.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 그러면 옛날에는 폐쇄적 사회에서는 A의 집단에서는 A-라는 신을 믿어. B라는 집단에서는 B-라는 신을 믿어. C라는 집단의 C, Z에서는 Z를 믿어.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 가서 무역을 하고, 맨 처음에는 가까운 데부터 시작했겠죠. 살살살살 이제 멀리 가고, 멀리 갈수록 더 이윤이 더 많아질 개연성이 큰 거예요. 저게 나중에 이제 실크로드가 개척되는 것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에는 이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야, 2배만 받아. 고속도로 통행료만 받아서 장사해. 실크로드가 개척이 안 되겠죠. 거기에는 엄청난 이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가게 되는 거예요. 자, 봐봐. 여기 D라고 하는 집단에 가서 딱 했더니, 나는 원래 A 집단 출신이기 때문에 A라는 신을 믿고 있었어. 근데 D에 가서 장사를 하려니까 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어떤 신을 믿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에게 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 어떤 신을 믿어? 자, 이때 이 상인은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A 신을 믿으니까 그러면 A라고 그냥 할까? 내가 원래 A 신을 믿으니까. 그러면 이게 장사도 안 되고 잘못하면 두드려 맞아서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저런 신 하나 다르다고 해서 사람을 저렇게 막 공격합니까? 충분히 그렇게 합니다. 예전에. 그게 약간 폐쇄적 사회인 거예요. 조선시대는 그게 훨씬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 그래서 딴 쪽으로 못 옮겨갑니다. 완전히 이렇게 차단된 사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 어떤 신 믿냐? 라고 했을 때 내가 A를 믿으니까 나 A야! 라고 하면 물건을 뺏기고
두드려 맞고 절단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머릿속에 여러분도 갈등을 해보세요. 똑같이. D라고 하면 낫지 않을까? 최소한 위험성은 적잖아. 그 대신에 이제 우리 신한테 절단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일단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물건 다 뺏기고 집에 돌아가면 실제로 뭐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 손가락 빨아야 될 수도 있잖아. D라고 한번 해본 거예요. D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굉장한 친밀감을 느끼면서 장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죄의식이 있는 거지. 난 A라는 신을 믿는데 내가 D라고 했네? 이렇게. 근데 이게 뭐든지 한 번이 어려워요. 한 번이 어려워. 한 번이 어려워. 그 다음에 이쪽에 가면 B신, 이쪽에 가면 Z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본을 축적하는 거거든. 자본을 축적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상인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신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왜 내 행위에 대해서 징벌을 하거나 뭐 꿈에 나타나서 너 이놈의 새끼 그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무탈하지. 무탈해.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신은 과연 존재하는가? 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은 과연 존재하는가?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인이 처음으로 신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야, 이거 신 있냐? 사실 교육에 있어서 제가 교육학도 하는데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증오를 가르치는 게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은 사실만 가르치는 것이냐, 안 그러면 어떤 관점을 가르치는 것이냐. 사실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는 교육받을 때 증오가 그 안에 묻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은 사실 일제강점기 시대 사람도 아니고 그게 벌써 어느 정도 이상 된 거잖아요. 6.25도 뭐 겪어본 세대가 아닌데. 그런데 봐봐. 6.25가 어떻게 보면 일제강점기만큼 힘들었던 우리 민족에게 굉장히 큰 아픔을 줬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북한은 어느 정도 용서가 되는데 일본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게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본이 딴 건 몰라도 두 가지는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을 줬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방파제 역할을 한다. 그래서 태풍을 막아줘요, 일본이. 천연방파제예요. 천연방파제. 일본이 없었으면 태풍들이 그냥 막바로 통과될 게 일본을 거치면서 애들이 다 해롱해롱 해갖고 오니까 우리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1년에 태풍이 한두 개밖에 안 오는 게 일본을 이렇게 옆에 이렇게 약간 빈 데 있잖아요? 빈 구멍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 그런 큰 방파제를 쌓으려면 4대강 이런 건 뭐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엄청나게 갖다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 도움이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 제가 뭐가 고맙다라고 얘기하냐면 일본이라고 하는 선진국이 동아시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성장을 이렇게 빨리 할 수 있었다. 동남아시아나 남미나 이런 데 가보세요. 자원도 많고 기후 조건도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좋아요. 그런데 거기는 맨날 고만고만하게 사는 이유가 뭐냐면 한 나라도 치고 나가는 나라가 없어서 그래요. 한 나라만 치고 나가면 그걸 뺏겨 먹어요. 뺏겨 먹어요. 우리 그런 거 있었잖아요. 지금은 역전됐지만 예전에는 삼성이 소니 걸 이렇게 카피해서 먹다가 지금은 이제 뒤집어져 버린 거죠. 삼성이 소니를 인수할 수 있을 정도까지 뭐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일본이 없었으면 동아시아 경제가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겠느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고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도시국가, 이제 점점 자본이 축적되면 도시국가가 성립되는 거거든요. 이쪽에 잘 나가는 상인이 한 명이 있어. 머리 좋은 이런 합리적인 상인이 한 명이 있어. 그러면 그 주변 상인들이 그 사람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방식을 따라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동네에 바둑 아세요? 바둑? 여러분 바둑 두십니까? 혹시? 두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 여자분들이니까. 여자가 제일 싫어하는 텔레비 프로에 두 가지가 있어요. 야구하고 바둑. 축구는 뛰어댕기기라도 하지. 야구는 서 있어. 바둑은 이게 뭔가 어떤 때는 한 10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한다.
그 동네에서 바둑이나 뭐 장기, 옛날에 어른들은 이렇게 복덕방 이런 데서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은 하지도 않지만. 근데 거기에 그 동네에 10급 두는 사람이 제일 잘 두는 사람이면 동네 사람이 다 10급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사를 오는 거야. 1단이 이사를 오잖아요. 1년만 지나잖아요. 거기 바둑 두는 사람이 전부 1단이에요. 단 그 원조 1단은 못 이겨. 한 끗 차이로. 희한하다 그게. 아니 진짜.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한 사람이 치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명의 상인이 이렇게 치고 나가면 그걸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 그 사람 걸 베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집단 전체가 굉장히 부강해지는 거죠. 결국 전쟁은 군사력이지만 그 이면을 움직이는 거는 돈입니다. 자본입니다. 우리가 고려 때 몽고에 한 40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게 돈이 돌아서 그런 거예요. 돈이 안 돌았으면 바로 항복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해상무역을 했었기 때문에 돈이 계속 강화도로 흘러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버틸 수 있었던 이유예요. 한 세대 이상. 그래서 그건 굉장히 위대한 거거든요. 왜? 몽고에 40년 버틴 거는 어떤 제국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자치권을 얻었고 고려라는 이름을 그대로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일제강점기는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강제로 점령당한 거예요. 원간섭기는 간섭을 한다는 거지 나라는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중국도 못하고 저쪽 페르시아, 중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싹 무너졌어요. 동유럽까지 그냥 막 싸그리 무너졌어요. 그 큰 제국들이. 그런데 고려는 버틴 거예요. 그게 돈이 돌아서 그래요. 왜 상업, 그 당시 고려 시대가 상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거든요. 통일신라 고려 시대가 상업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럽까지 그때 우리 고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고려인 거예요. 코리아. 그래서 이쪽에 자본이 많이 자본이 축적되면 이게 도시국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도시국가는 도시가 곧 국가만큼의 힘을 가져요. 그리스 가보셨어요? 아테네라고 하는 그 아크로폴리스 위에 있는 그 조그만 도시, 그 정도의 아테네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지중해 전체를 휘둘러 버리는 거예요. 그게 도시국가예요. 도시국가. 무역을 통해서 자본들을 축적하고 그게 도시국가로 확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시국가가 확립되면 이 나라의 왕은 어떨까? 군주 입장은 어떨까? 우리나라에 돈이 계속 들어오네? 좋아?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왜 상업을 포기하고 농업으로 갔을까? 농업이 경제력이 떨어진다는 걸 조선 위정자들은 몰랐을까?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우민정책을, 농업 중심으로 우민정책을 써버리면 사람들이 그냥 별 생각이 없고 그냥 땅이나 파다가, 그러니까 그냥 누가 왕을 하든 뭐 왕인갑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상업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머리가 점점 굵어지면,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발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왜 너는 왕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족보를 위조를 해가지고 맨 위로 가면 신하고 연결시켜요. 일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지. 신에서부터 왔어. 우리는 신족이야! 이렇게. 안 그러면 중국에서는 흔히 많이 치는 사기가 뭐냐면 천명을 받아서, 하늘의 명을 받아서 이렇게. 그래서 내가 왕이야. 하느님이 나를 쉽게 말해서 보증을 해주는 거야. 물론 부도수표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자본이 몰리면 사람들이 계몽이 되고 자꾸 신분제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특히 인도 같은 경우를 생각해봐요. 인도는 사제계급이 있고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성직자가 제일 위고,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왕족, 귀족이에요. 귀족. 그 다음에 바이샤, 평민. 그 다음에 수드라, 노예. 노예는 별로 생각이 없어요. 원래 다 마찬가지예요. 학교도 공부를 어느 정도 못하는 사람은 학교 시스템이 바뀌든 뭐 출제 경향이 바뀌든 별 영향이 없어요. 초월적이야. 그래서 평민 대표가 누구냐면 상인이에요. 돈 있는 사람.
원래는 이런 걸 수긍을 했는데 조금 이렇게 보니까 야, 나도 이거 귀족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양반전 생각하면 돼요. 양반전 생각하면 조선 후기에 신분제가 무너지면서 내가 돈이 있는데 양반을 사버릴까? 이제 이런 식의 문제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왕한테까지 오게 되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 다음에 왕은 대대로 왕이 된 사람들은 대부분 무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라를 건국한 사람들은 대부분 유능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왕이었던 사람들이 무능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재벌의 문제도 사실은 그거거든요. 창업주들은 전부 유능한 사람입니다. 100%입니다. 그거는. 하지만 몇 대가 내려가면 그 현실을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판단 미스들이 벌어지면 한 방에 가는 거예요. 훅 가는 거예요. 그 IMF 때 그런 걸 봤었죠. 우리가. 자, 왕의 입장에서 밑에서 시민들이 이렇게 계몽되기 시작하면 백성들이 계몽되고 평민들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별로 좋을 게 없죠. 그때 그거를 한 방에 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일, 어떻게 하면 저걸 끝내버릴까? 그냥 탄압해서는 안 되고, 이웃나라랑 전쟁을 하는 거예요. 계엄령을 선포하고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해. 전쟁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돈 많은 쪽이 이겨요. 그리고 이 나라를 내가 합병하려면 두 집단은 반드시 죽여야 돼. 왕과 왕족, 성직자. 죽여야 돼. 왕이나 왕족을 죽이는 건 안 어려워요. 힘들지 않아. 죽이면 돼요. 근데 성직자 죽이는 건 진짜 어려워요. 내가 종교가 다르더라도 다른 종교 시설을 그냥 내 가정집으로서 쉬운 게 아니에요. 찝찝하잖아. 그리고 저 성직자가 죽으면서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나한테 네가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내 신한테 얘기해서 네 집안 전체를 내가 저주를 해서 조지겠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굉장히 겁을 주거든. 쪼리. 섬뜩해. 조선시대 때 불과 몇백 년 전에 장희빈이 화살 몇 번 쐈다고 죽는 시절이에요. 그런 것도 두려워한다니까. 지금 화살 쏴서 사람 죽으면 아이고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없을 거다. 그제? 그 그림 해가지고 이렇게 에이, 우리 속담이 딱 맞는 거야. 욕먹으면 오래 산다고. 대통령들 봐봐. 오래 사시잖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겁이 나는 거예요. 성직자를 죽이기가 좀 힘든데 성직자를 살려놓으면 쟤네들이 단합해요. 그 종교로. 그래서 성직자는 무조건 죽여야 돼. 그래서 죽일 때 주저하지만 결국 내가 저 나라를 겸병하기 위해서는 결국 죽입니다. 죽였는데 또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언뜻 생각하면 내 집안에 저주가 내리고 꿈에 뭐가 나타나고 해야 될 건데 아무런 일도 없어. 그래서 이 전쟁 과정에서 왕이 두 번째로 신을 의심을 해요. 두 번째로 의심을 해요. 진짜 있어? 그리고 의심을 하면서 이게 이제 크샤트리아에서 제일 대단한 사람이 왕이잖아요. 이건 자본가? 이 두 사람들이 야, 근데 너 왜 우리 위에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성직자예요. 네가 신 때문에 저걸 호가호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호랑이를 뒤에 세워놓고 앞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내 뒤에 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성직자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는 거거든요. 제사장들이. 근데 저 신에 대해서 의심하잖아. 두 집단이. 너 도대체 뭐냐? 있는 거 맞냐? 이제 이렇게. 그런데 실제로는 그걸 따지기도 좀 애매해요. 대놓고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성직자, 제사장들이 신을 의심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세 번째 그룹이 이 사람들이 의심을 해요. 놀랍지 않아요? 자기는 신을 믿는데 왜 신을 의심하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사가 기도하라고 학업에 공부를 애가 잘못해 기도하세요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고액과외를 시킨다니까. 그 기도비를 모아서 내 자식을 고액과외를 시켜야지. 이게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날도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기도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를 내가 믿고 있으면 나부터 그렇게 실천해야 되거든요. 자기도 그렇게 안 하잖아. 기도는 그냥 부수적인 거예요 라고 자기도 생각하는 거예요. 고액과외가 1순위고 그 다음에 기도인 거야. 기도가 1순위고 고액과외가 2순위가 아니고. 되게 재밌지 않아요? 살살 생각이 좀 다르지?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재밌고 진기한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오늘 얘기한 거는, 지금 이번 시간에 그 철기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저 상인들이 세상을 다니면서 어떻게 계몽시켰는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무슨 이야기를 해드릴 거냐면, 이 성직자들이 어떻게 신을 의심했는지, 그 다음에 이 성직자들이 신을 의심하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려고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 왕과 상인들은 어떻게 이들과 상대하려고 했는지, 사실은 이 성직자들과 상대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 그룹을 따로 만듭니다. 전문가 그룹을 시대적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이제 말 잘하는 본격적인 사람들. 그게 철학자, 신흥 종교가예요. 이걸 인도에서는 사문이라고 합니다. 사문. 그래서 그런 얘기들 언제? 여러분들이 원해서 다음 시간에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해드리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러면 오늘 이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